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자세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소개받은 소설 쓰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고향이 김천이어서 이 대구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항상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었고요. 선망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동안 옛날에 내가 여기를 되게 와보고 싶어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 이제 와서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어, 저는 뭐 요즘은 강연보다는 낭독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문학이라는 게 문학에 대한 설명도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접적인 작품으로 소통하는 게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전부터 낭독을 하기 위한 소설을 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들을 가지고 이제 낭독회에서는 독자분들을 만나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읽혀 드리려고 쓰는 소설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문학 잡지 같은데 발표하는 소설보다는 좀 편안하게 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낭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뭐 제 생각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아마 미리 나눠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을 소설은 병아리군의 신년 인사라는 소설입니다. 병아리군의 신년 인사. 택시에서 그가 눈을 떴을 때 운전사의 뒷목에 노란 솜털이 돋아 있는 게 보였다. 참, 제가 작품을 자주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게 써놓은 작품인데 며칠 전에 이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 뒤에 또 조금 미세하게 고쳤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감안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택시에서 그가 눈을 떴을 때 운전사의 뒷목에 노란 솜털이 돋아 있는 게 보였다. 혹시나 해서 옆 얼굴을 살폈더니 부리가 또렷했다. 잠이 확 달아났다. 그는 몸을 일으켜 자세를 바로 하고 운전석 의자를 두들겼다. 병아리군, 병아리군 맞지? 운전사는 몸을 조금 내밀며 룸미러로 그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 졸린 듯한 눈매며 하얀 줄이 선명한 부리로 봐서 병아리군이 분명했다. 그는 반가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 시간에 이렇게 택시를 운전하는 자네를 볼 줄이야. 반가워. 그날 그의 회사에서는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송년회가 열렸다.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붙잡아 앉히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거리로 나가보니 핸드폰을 들고 택시를 잡으려는 취객들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다 하나둘 떠나가고 어쩌다 혼자 남게 됐다. 그는 더 마시고 싶었다. 그렇게 술집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컴컴한 길의 막다른 골목에 누워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기에 그런 어둡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된 것일까? 혼자서라도 더 마시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일찍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붙잡을 때부터, 어쩌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그는 빈 차 등을 밝힌 노란 택시를 발견했다. 뜻밖의 행운에 기뻐하며 그는 뒷좌석에 올라타 집 주소를 말하고는 바로 굴아떨어졌다.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가 처음 길 모퉁이에서 만났던 게 그러니까
아마도 30년 전이었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아리 군이 하이톤의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전 둘은 학교 앞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그는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다. 어떤 아저씨가 병아리를 팔고 있길래 구경이나 하다 갈 생각이었는데 좀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종이 상자에 든 병아리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개 중에는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물들인 병아리들도 있어 더 불쌍하게 보였다. 그는 그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용돈을 틀어 병아리를 샀다. 그게 바로 병아리군이었다. 병아리군을 집에 데려가자 그의 부모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며 그를 혼냈다. 혼나면서도 그는 좋았다. 집에 오자 병아리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으니까. 그 뒤로 둘은 줄곧 같은 방에서 함께 지냈다. 정말이지 긴 세월이 흘렀어. 그런데도 자네는 왜 아직도 그때 그대로냐고 묻고 싶은 거지? 맞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알아차리는 것도 여전하군. 그때도 신기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는 제일 먼저 병아리군과 눈을 맞추기 위해 방바닥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았다. 즐거웠던 일도 슬픈 일도 실수해서 혼나거나 억울하게 누명 쓴 일까지도. 그러면 다 듣기도 전에 병아리군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랬구나 저랬구나 말도 안 돼 잘했어 괜찮아 괜찮다고. 이상하지 않은가? 자네는 어떻게 지금도 병아리군일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는데. 난 벌써 중년이야. 병아리군으로 나를 봐주니 고마워. 내 눈에도 너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보여. 하하하. 병아리군이 유쾌하게 웃었다. 그 말에 그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자신의 몸을 살펴봤다. 두툼한 뱃살에 벗겨진 머리, 여기저기 병든 장기들. 다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병아리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날. 놀란 그가 거실로 나가 병아리군의 행방을 묻자 엄마는 간밤에 병아리군이 떠났다고 했다. 나한테 작별 인사도 없이요? 라고 그가 묻자 곤히 자고 있어 깨울 수가 없었다고 엄마는 말했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날 수가 있어. 30년 전의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그가 병아리군에게 따졌다. 미안.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긴 자본주의 사회잖아. 여기선 돈이 최고니까 수평아리인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어. 상품으로는 아무 가치도 없거든. 하지만 너를 만나 정말 좋았어. 사랑도 받고 세상 구경도 하고 그 방에서 보낸 나날들을 나는 영영 잊지 못할 거야. 내가 떠난 뒤 나를 위해 울어준 일도. 병아리군이 목맨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를 위해 내가 울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걸 내가 왜 몰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지내는지 나는 다 보고 있었는데. 은혜를 갚는다는 건 그런 거야. 돌봄을 받은 만큼 나도 돌보는 것, 돌고 도는 것. 그날 밤 일기장에 어젯밤에 병아리군이라고 쓰는데 학교 앞에서 병아리들 사이에서 병아리군이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잠시 멈췄다가 그는 다시 연필에 힘을 줬다. 떠났다. 인사도 없이 라고 쓴 뒤에 그는 내가 자는 바람에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울었다. 그때 집에서 자네를 키우기 힘들어 시골 외갓집에 갖다 놓았다고 엄마가 말했었는데 그거 사실인가? 그 뒤로는 자네를 못 봐서 말이지. 병아리군을 보며 그가 물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그게 왜 궁금해?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겠지.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랬다면 지금쯤은 늙은 수탉이 돼 있어야지. 거울을 좀 보라고. 병아리군은 여전히 병아리군이야. 나만 늙었어. 하지만 병아리군은 거울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대신 앞쪽 도로를 바라봤다. 조심해. 강변도로에 들어왔으니 이제 달릴 거야. 안전벨트를 꽉 잡아 매라고. 룸미러로 그를 힐끔 쳐다보더니
병아리 군이 말했다. 차창으로 어떤 장면이 스쳐갔다. 아련한 불빛이 먼 기억 속의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건 병아리 군이 떠난 종이 박스 안을 은은하게 밝히던 노란 백열등 불빛이었다. 어린 그는 빈 모이통을 보고는 부엌으로 가 쌀과 잡곡 등을 가져왔다. 그리고 방에서 모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문 밖 거실에서는 엄마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차창이 마치 스크린처럼 그때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보니 너무나 젊은 엄마, 40대의 엄마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거기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차창을 어루만졌다. 내 말이 들릴까?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고. 엄마한테 내가 많이 미안했다고. 보고 싶다고. 그러자 대답인 양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곧 괜찮아지겠지.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건 그 장면 속 엄마의 마음이 말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그는 알게 됐다. 그 전날 밤에 병아리 군이 죽었다는 사실을. 엄마는 그 일로 어린 아들이 받을 상처를 걱정하고 있었다. 엄마의 마음이 여전히 생생해 그는 놀랐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마음인데도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엄마의 몸도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차창에서 시선을 떼고 그는 병아리 군을 쳐다봤다. 병아리 군 역시 오래전에 죽은 존재다. 그제야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병아리 군, 이건 우리 집으로 가는 강변도로가 아닌 것 같아. 집은 내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 차를 좀 세워보게.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차에서는 아무도 못 내려. 그리고 이건 너의 집으로 가는 길이 맞아. 말하자면 진짜 집이랄까? 그러더니 병아리 군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진짜 집이라고? 응, 우리 모두의 집.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라고. 그리고 어차피 저건 네 인생의 강이잖아. 진짜 집에 가기 전에 우린 저 강을 조금 거슬러 올라갈 거야.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이 아니니 그냥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내가 마중을 나올 수 있어 영광이었어. 팝콘이라도 사올 걸 그랬나? 병아리 군이 유쾌하게 말했다. 그러는 동안 더 많은 인생의 장면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안병동의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30분도 되지 않아 바빠서 그만 가봐야겠다며 일어선 일.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마침내 만난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작별을 구하고 헤어진 뒤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그녀의 문자에 연락처를 차단한 일. 대인관계가 서툴렀던 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며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는 이제 어른이 다 됐다며 스스로 만족한 일 등등이 물처럼 흘러갔다. 그건 팝콘을 먹으며 볼만한 재미있는 영화 같은 게 아니었다. 그 장면들에서 그는 연기를 난생 처음 하는 사람처럼 자기 배역을 소화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주어진 대사와 연기를 하는데 급급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비로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모두 느껴졌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그가 늘어놓는 말과 행동에 실망해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떤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 믿음을 깨버린 것은 바로 그였다.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을 얻으려고 꾀를 쓰다가 소중한 것을 모두 잃어버린 우화 속 동물이 꼭 자기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왔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는 그를 보더니 병아리 군은 말없이 카 오디오를 켰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병아리 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물기 머금은 목소리로 그가 불쑥 말했다.
그게 막 죽은 사람의 첫 반응이지. 일단 부정하고 보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지나가는 장면은 내 인생이 아니야. 아무래도 자네가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 이 택시가 나름 첨단 시스템이야. 네 몸에 축적된 무의식 정보를 읽어 그 창에다가 6차원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이제 생생하게 느껴지지. 나 같은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도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거 이제 알겠지? 살아있을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많은 잔인한 바보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네 인생이야. 잘못된 것은 없어. 생생한 건 맞는데 저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장면인걸. 지나가는 장면 속에서 그는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언니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언니는 초등학교 영양사였다. 어느 날 학교에 출근해 급식을 준비하던 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언니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장례를 치른 뒤 유족인 그녀가 요양비와 보상비를 청구하자 공단 측은 부지급 결정서를 보내왔다. 건강보험 요양 내역에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 내역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니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싶다는 게 그녀가 그를 찾아온 이유였다. 그제야 기억나기 시작했다. 공인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수습기간을 거쳐 인천의 한 노무법인에서 일할 때였다. 꿈으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일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자세히 봐도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그 여자의 일에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지금 같았으면 절대로 나서지 않을 일이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좀 이상했다. 언니가 갑자기 죽었는데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티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만 골몰해 섬뜩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으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재판에서 이겨 유족 보상비를 받게 된 그녀가 살해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였다. 그녀의 흡족한 기분이 그대로 느껴졌다. 난 네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전혀 몰랐어. 그녀가 말했다. 이런 일? 노무사 일. 그때 너는 졸업하면 시골로 내려가 빵가게를 차리겠다고 했거든. 기억 안 나지? 전혀. 내가 서울도 아니고 시골에 가서 빵가게를 차린다고? 그래. 무안에 가서 마늘빵과 양파빵을 만들어 팔겠다고 했어. 그러더니 여자는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래서 그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냈다. 대학 시절 동기생의 부친상이 있었다. 한 예비역 선배에게 중고 스텔라가 있었기에 과 친구들끼리 문상을 다녀오기로 했다. 그렇게 무박 2일의 일정으로 무안까지 다녀왔는데 그 차에 그녀가 있었던 것이다. 요즘도 가끔 그 여행 생각을 해. 문상 가는 길이라 그랬는지 다들 내게 잘해줬지. 덕분에 잘 먹고 잘 구경하고 왔어. 그때 내게 같이 가자고 말해줘서 무척 고마웠어.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였거든. 내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도 자기 일처럼 처리해주고 이 신세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언니와 나는 참 힘들게 커서 남들 안 겪는 일들도 많이 겪었거든. 그래서 나도 보답하고 싶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안 믿어도 좋아. 흘려듣고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아주 나중에 영화를 보듯이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될 테고 그때 기억하면 되니까. 언니와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적이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날은 처서였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이 비뚤어진다고 그녀의 아빠는 말하곤 했다. 이로써 한철 장사가 끝나기에 아빠로서는 반길 만한 날이 아니었지만 그날만은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드디어 빚을 모두 갚게 된 것이다.
이를 기념해 하루 식당 문을 닫고 가까운 바닷가로 놀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오자고 아빠는 말했다. 그렇게 자동차 앞좌석에는 그녀의 부모가, 그리고 뒷좌석에는 언니와 그녀가 탔다. 가는 길에 그녀는 아빠와 사소한 언쟁을 벌였다. 훗날 두고두고 부끄럽고 후회할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졌다. 빚을 다 갚았으니 식당 그만하자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 학교 다니는 내내 따돌림을 당했거든. 보신탕집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도 그런 내가 싫었는데 다른 애들은 오죽했을까. 아빠는 아빠하고 엄마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게 부끄럽다고 라고 소리쳤어. 지기 싫어 나도 소리쳤지. 그냥 싫다고요. 그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피곤해. 싫어.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사고가 일어났어. 병원에서 깨어난 뒤 그녀는 그날 자신들이 탄 승용차가 졸음운전 중이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가 처음 한 말은 언니는요 였다. 그 사고에서 자신과 언니만 살아남은 걸 아는 사람처럼 말을 해 간호사들은 의아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그냥 알았어. 어떤 일은 그냥 알게 되더라. 그런 상황에서 언니마저 죽는다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남는 거잖아. 나도 죽었으면 싶었는데 병상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했으니 그저 엉엉 울 수밖에. 나중에 의식이 돌아온 뒤 언니는 내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 못 따라갔다고 말하더라. 내가 우는 소리가 언니한테 들렸다고. 중환자실하고는 같은 층도 아닌데 그러자 언니가 말했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지. 그러면서 그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를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아직은 젊고 꿈에 부풀어 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도 그를 올려다봤다. 젊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와락 눈물이 쏟아졌다. 비로소 그는 간절히 다시 한번 자신이 막 떠나온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젊은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 마음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그 뒤로 언니는 이따금 내게 기억 안 나니?라고 묻곤 했어. 사고 나서 의식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묻는 거였어.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어. 엄마, 아빠, 나, 언니 그렇게 모두가 하얀 빛 속에 있었던 일. 우리 사이에 강이 흐르던 일, 그 강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들처럼 지나온 인생이 보였던 일. 언니는 말했어. 죽음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실만은 잊지 말라고. 택시 뒷좌석에 그는 울음을 그치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부터는 나보다 더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온 언니의 설명이야. 언니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해.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게 있어. 가지고 오는 거? 태어날 때 우리 앞에는 지금 여기가 있어. 그러면서 그녀는 가상의 TV 화면을 보여주듯이 눈앞에다가 두 손으로 크게 네모를 그렸다. 우리 앞의 바로 이것. 바라보고 감각하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인생의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인생은 과거나 미래에도 생각이나 망상에도 있지 않아.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 어때? 지금 여기 너한테는 뭐가 있니? 탁자를 톡톡 쳐 주위를 끌며 그녀가 말했다. 네가 있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도 말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병아리 군이 자신의 일생을 담은 영상을 보여준 이유를. 그건 지나간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계속되는 삶이었다. 삶은 그것뿐이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그래, 내가 있어. 네가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이것은 네가 마음을 쓰는 그대로 다 보여줘.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리 써도 줄지 않아.
끝이 없어.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러는데 젊은 자신은 그녀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 젊은 자신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한 일을 그녀를 위해 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도 싫었다. 젊은 자신은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설 것 같았다. 그는 젊은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떠나지 마. 앞에 있는 그녀에게 귀를 기울여. 언니는 어떻게 죽음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는지 나는 들어야 해. 택시 뒷좌석에 그는 절박했다. 그러자 어떤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 젊은 자신은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들었다. 아까처럼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젊은 자신은 그를 바라봤다. 그러자 이번에는 황홀감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한 지금 여기는 여전히 그의 앞에 살아있었다. 그가 마음을 쓴 것들이 지금 여기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거기 잘못된 것은 없었다. 잘못된 선택도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마음을 쓴 대로 펼쳐지고 있었다. 죽고 난 뒤에도 지금 여기는 그와 함께 있었다. 비로소 그는 진짜 집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죽음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야. 젊은 자신이 그녀에게 물었다. 더 듣지 않아도 그는 대답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여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 안에 든 죽음마저도. 병아리군,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하나? 기억하고 말고 병아리군이 유쾌하게 말했다. 그날 삐약삐약 울어대던 자네를 보니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갈 수 있었지. 방 한쪽 구석, 자네가 있던 종이박스에서 새어나오던 주황색 전구빛은 지금도 기억 속에서 환하다네. 이제는 잘 알겠네. 그게 내가 마음을 써서 만든 현실이라는 걸. 그런 황홀한 현실 속에 살면서도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어딘가 다른 곳을 찾아다녔지. 마음을 써서 매 순간 지금 여기를 만들어내면서도 마음 쓰는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모르고 살았어도 거기 잘못된 선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마저도 내 인생이라는 걸. 이제라도 알게 해줘 고마워. 마중 나온 사람이 자네여서 깜짝 놀랐네. 완전히 잊고 산 작은 일도 이렇게 크게 돌아오는구나. 그때 차창 밖에서 요란한 폭발음이 들렸다. 밤의 강 위로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펑펑펑 터지고 있었다. 저건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놀이야. 병아리군이 말했다. 또 새해인가? 그렇지. 새해는 해마다 찾아오니까. 그렇다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게나 병아리군. 너도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병아리군은 차창을 모두 내렸다. 서늘한 바람이 차 안으로 몰아쳤다. 붕붕 바람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지금 여기 이것. 바람을 맞으며 그는 생각했다. 원래 있는 것. 태어날 때 자신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 지금 여기 이것. 이것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 평생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발부둥치며 살았는데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그는 알게 됐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지금 여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다가 눈물이 난 건 아니고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좀 아파서 있었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이
이 소설은 뭐 소설 그대로예요. 소설 그대로의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뭘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를 규정해 주는 어떤 지위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세상에 제가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 그 생긴 것은 다시 없어지는 게 그 법칙인 것 같아요. 꽃이 피면 꽃이 지는 게 법칙이고요. 나무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나무가 나중에 시들어 없어지는 것도 법칙이고요. 그게 이제 자연 법칙이어서 우리가 매년 뭐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봄이 되어서 꽃을 구경할 때 꽃이 예쁘게 피어서 뭐 구경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꽃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고 없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구경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을 뭐 이렇게 뭐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적게 사신 분도 계실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뭐 되게 화려했던 날들이나 좋았던 시절, 뭐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절, 아니면 내가 남들한테 많이 뭐 명예롭게 그런 것들을 얻었던 시절도 새로 얻은 거니까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없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일은 그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얻은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게 이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너무 허무하고 허망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없어질 것 같으면은 뭐 인생을 살아갈 이유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지나 지금 없어지나 똑같은 거니까 지금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자살하는 게 가장 그 현명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 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태어나서 눈 뜨자마자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은 못하겠죠. 우리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추정컨 때 눈 뜨자마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내가 감각하고 있는 이 지금의 이 현실 이 세계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고 그걸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곳을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 대구문학관 4층에 계신 분들 이분들 지금 쭉 제 앞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저한테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가진 모든 거라고 치자면 딴 것에 골몰하지 말고 요곳에만 집중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에만 집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저는 이걸 책상 같은 걸로 놓고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앞에 책상.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제 앞에 무엇을 놓고 마주하고 있을지는. 책상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기 싫은 걸 일부러 책상에 올려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보기 싫은 것들을 내 앞에 지금 여기 보기 싫은 것들은 절대 놓지 말자. 왜 싫은 걸 내가 여기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 싫은 사람들 굳이 뭐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재산의 전부인데 여기에 그 사람들을 일부러 초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집이나 이런 데 놀러 오는 건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 사람을 제가 초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고 혹시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꿔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 다음에 좋은 걸로 계속 채워넣자. 라고 하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 좋아해요. 저 글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좀 사려 깊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서 노래 많이 듣고요. 그럼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니까 여기다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책들로 채워넣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더 자주 보고 그런 음악도 더 자주 듣고 가능하면 책상에 좋아하는 것들만 올려놓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생각도 있고 그 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나레이션 하는 그 목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남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내 얘기를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이제 뭐 지나가는 거죠. 아니면 뭐 동의하는 것 같아. 아주 날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나레이션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물건처럼 놓고 보자는 거죠. 이렇게 문장으로 써서 책상에 올려놓으면 이거는 그냥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이 책상에 올려놓기 싫어. 그러니까 이 생각은 버리자. 치우고 좋은 생각을 하자. 나는 이런 생각들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은 다 서로 뭐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살려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가능하면 그런 생각들을 올리고 내가 싫은 생각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빼자. 그래서 생각도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생각들은 빼요. 이제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뭐 싫은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건 지금 여기는 일단 하지 말고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가면 또 지금 여기가 될 게 분명하지만 그건 나중에 하자. 일단 지금 여기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게 하자. 그런 생각 없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채워놓고 뭐 좋아하는 것들이 당장 없으면 그냥 적어도 싫은 것들은 이 안에 지금 여기 앞에 놓지 말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생각도 치우고요. 우리가 가진 게 우리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가 다 달라요. 지금 여기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이 굉장히 막 화난 순간도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두운 순간도 됩니다. 화나든 어둡든 그게 자기가 가진 전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두워진다면 그걸 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딴 데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 걸 이렇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돈으로 줘도 팔 수도 없고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환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 순간을 계속 요것만 고치자. 요것만 내 것으로 만들자. 과거도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것만 고치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게 됐는데요. 아마도 지금 여기 이것만 있다고 치면 이것은 나이가 들지도 않고 뭐 늘지도 않는 거죠.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분명히 이 상태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든 지금도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10대 때 맞닥뜨렸던 세계, 지금 여기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인식의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죽지도 않지 않을까.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그 인식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건 소설가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은 이제 뭐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뭐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죽은 뒤에 뭐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만들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봤습니다. 네, 네,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나 봐요. 죄송하고요. 이 앞에서 제가 요경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앞에 보여주셨으면 봤을 텐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소설을 쓰면서 매일 고칩니다. 이 문학근이니까 이제 문학 소설 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침에 주로 소설 고쳐요. 저는 쓴 소설을 고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쓰는 것은 실제로 힘들고요. 그리고 그 불만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새로 뭐 써놓고 보면 막 쓴 직후에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래서 불만족인데, 일단 써놓고 나면, 그러니까 초고가 생기고 나면 그걸 이제 고치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글 새로 쓰는 건 끝까지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연세가 많으셔도 이건 익숙해지지 않아요. 새로 만드는 것은. 하지만 만들어 놓은 그걸 이제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힘들게 만들고 그걸 고치는 일들은 이제 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일단 초고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초고가 있으면 이제 그 초고를 가지고 고치는 건데요. 초고를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날 쓴 원고를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타이핑을 해요. 그대로 타이핑을 해도 돼요. 좀 뭐 원고 분량이 좀 있으면 그대로 타이핑을 해도 되고요. 타이핑하다가 생각이 나면 뭐 조금씩 고쳐도 되고요. 뭐 잘 되는 날은 조금씩 고치고요. 잘 안 되는 날은 그냥 어제와 똑같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매일 잘 되지도 않고 매일 잘 안 되지도 않습니다. 잘 되다가 잘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잘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조금씩 고치는 거죠. 근데 처음 초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종이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 이야기를 그냥 막 쓰시면 됩니다. 소설인지 뭐 시인지 에세이인지 알 수도 없는 것들을 그냥 쓰는 거죠. 일단은 뭐 단어로 쓰셔도 돼요. 그냥 뭐 대구, 동성로, 뭐 텔레비전, 뭐 그냥 뭐 이렇게만 써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신에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저는 이제 아침에 3시간만 해요. 그런데 뭐 직장을 다니시고 이러시면은 정해진 시간만, 1시간만 해도 됩니다. 1시간 정도만 쓰시고 그냥 놔두세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놔두는 게. 그만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을 그만하는 게. 잘 될 때 막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만 시간을 정해놓고 절대 만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쓰기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견디셔야 돼요. 그 다음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걸 펼쳐놓고 보면 형편없는 원고잖아요. 그냥 단어만 써놨고 막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단어 그대로. 근데 하다 보면 좀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말이 붙고 또 써놓은 어제 써놓았던 것들이 하루 살면서 다른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조금 더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전날보다 조금 늘어난 분량 되고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 그냥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감이 없는 글쓰기입니다. 마감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지고요. 마감이 없는 글쓰기 그만두고 그 다음날 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한 30년 정도 글을 썼고요. 처음에 글 쓰기 시작할 땐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원래 자연계열 학생이었고 이과생이었고 천문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뭐 일이 뒤틀리는 바람에 영문학과에 가게 됐고요. 영문학과에서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시를 쓰게 돼서 시로 등단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쓴 게 또 소설이 당선돼서 등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약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등단을 하게 됐던 거죠. 대학교 때 등단했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했는데 작법책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뭐 플롯을 짜고 캐릭터를 만들고 뭐 주제를 정하고 뭐 더 나가서 뭐 트렌드도 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운 뒤에 이제 글을 쓰게 하는데, 저도 이제 뭐 그 책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히 그 소설을 못 쓰는
그 작법이기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죠? 저 토끼가 거북이 못 쫓아간다는 거, 그 이상한 역설. 거북이가 간 만큼 토끼가 반이 가고 뭐 이런 식의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작법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플롯을 다 설정을 해놓고 쓰기 시작하면은 그거하고 다른 글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플롯을 바꿔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플롯을 이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식의 글 쓰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인데요. 처음 시작은 그냥 아주 정말 간단하게 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계속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렇게 계속 날마다 조금씩 뭘 고치는지도 모르는 아주 조금씩 고쳐나가다 보면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전혀 딴 글이 나와요. 2주 뒤에 보면 완전히 다른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쓰려고 했던가? 뭐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글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글을 계속 자기 삶에서 겪는 일들과 자기가 쓴 글과 이것들을 계속 부딪혀 가시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쓴 글의 내용과 서로 부딪히면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계속 그냥 지켜보면서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 하면은 초고가 완성이 된 거죠. 그 초고를 가지고 이제 고치는 겁니다. 저도 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소설은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뒤에도 고쳐요. 저는 책이 나온 뒤에도 고친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방식대로 하면은 뒤로 갈수록 원고가 점점 더 좋아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정말 멋진 원고가 있고 그 다음부터 고치면 고칠수록 나빠지고 이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발표가 된 뒤에라도 고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고칠 때마다 훨씬 더 좋아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발표된 뒤에도 고칩니다. 안 고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견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 첫 번째 영감이 막 살아있을 때 쓴 글들이 좋다, 고칠수록 나빠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뭐 고치면 고칠수록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20대 때는 씻을 때는 단번에 쓰는 친구들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이거 뭐 국리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전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정, 천재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문학적인 천재 이런 거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한 25년 정도 살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한 25년 정도 산 삶의 경험, 초반에 25년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이 인생이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에요. 마치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막 일도 안 하고 막 놀고 먹고, 나는 가난한 집 태어나가지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가진 건 없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비논리의 세계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막 열심히 막 궁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었는데도 공부 잘하는 애를 못 이겨요. 쟤는 맨날 놀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세계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막 밤새고 막 밤새 술 마시고 했는 그런 분이 갑자기 시를 쓰는데 시가 너무 좋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통하죠. 억울하고. 이게 이렇게 들어간 만큼 나오는 세계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5년 그 앞에 25년 동안의 삶 세계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죽어버렸으면 그걸 인정하고 살겠는데, 그 뒤에도 우리 인생이 이제 길게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저는 이제 50대까지 왔는데 한 50년 이상 살고 보니까 인과관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뭐 허황된 꿈을 꿨던 사람들이 이제 뭐 실패하기 시작하고, 물론 예외는 다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뭐 그런 식의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우리가 한 25세까지 정도만 쓰고 말 거라면 천재적인 사람들이 글 쓰는 게 맞는데요. 더 50년, 60년, 70년까지 계속하게 되면 천재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 자주 고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 오래 살 거잖아요. 오래 사실 거죠. 오래 사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몸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태어났을 때 제일 건강하고 새 거잖아요. 완전히 애기들 보면 완전히 신상품 너무 새 거고, 막 피부도 너무 새로 나오고, 우리도 그런 피부로 교체해주면 좋겠는데 교체는 불가능하죠. 근데 몸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튼튼한 몸이 태어나서 점점 나빠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몸에 집중을 할 때는 우리가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나빠져서 병에 걸려서 나중에 고통스럽게 몸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이고요. 그런데 대신에 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년 산 친구들이 바라보는 세계와 뭐 50년, 60년 산 분들이 바라보는 세계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금 20대 때 제가 저를 만날 수 있다고 친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정도 살아보니까 시야가 생겨서 20대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제일 많이 해주고 싶은 건 뭐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걸 계속해.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애들한테 해주면은 애들이 막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냐. 아빠 취직이 제일 중요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취직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이 시야가 넓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몸소 겪으니까 저는 이제 뒤로 갈수록 그 약간 안심이 되는 세계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오는 제가 지금의 저보다는 아마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판단 내릴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20년 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년 후에 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를 상상을 해봅니다. 소설가니까요. 상상해보면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해. 똑같은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저한테 말하듯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할 때, 아까 뭐 지금 여기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겠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논리도 너무나 완벽한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한데 어쨌든 비논리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논리로 따지면은 그게 분명히 맞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따르면 이 논리가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돈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 논리적으로 맞는데 분명히 70년, 20년 뒤에까지 산 그 저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네가 그 좋아하는 일을 했어야 돼 라고 말할 거거든요. 비논리적으로. 근데 그 20년 지나고 나면 논리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20년 뒤에 나라면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골치 아픈데 어쨌든 뭐 비논리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한테도 설명이 안 되고요. 다른 옆에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도 뭐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그래서 선택을 하자.
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계속 경험하시려면 매일매일 글을 써보시면 조금씩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쓰는 글보다 내일 쓰는 글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이걸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나면 글 쓰는 게 두려워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엉망으로 써도 내일은 좀 더 잘 쓰게 될 거야. 일주일 뒤에는 훨씬 더 잘 쓰게 될 거야. 이걸 이제 몸소 확인을 한번 하시는 그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삶도 그렇게 저는 경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라는 걸 경험하시는 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뭐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주일 뒤나 뭐 한 달 뒤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향이 그 방향성으로 가게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은 어쨌든 견딜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좀 더 좋아지는 쪽을 경험하시고, 그런 증거들을 더 많이 찾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아무런 해결책이 안 보일 때는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비논리적으로. 제가 소설에도 썼는데요. 빛과 어둠이 있으면 이제는 뭐 내가 내 논리로는 이걸 할 방법이 없다. 그냥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빛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논리적으로. 이거에 대한 논리는 20년 뒤에 제가 세워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택했구나. 그걸 지나고 보니까 알겠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빛을 선택하시는 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소설에 쓴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지금 여기를 가지고 가는 거라면 아주 괴롭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지금 여기, 이걸 가지고 죽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굉장히 밝고 환한 상태,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죽을 수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이 밝은 상태에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잠시 한 편을 더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읽고 나면 들어주세요. 젊은 연인들을 위한 놀이공원 가이드. 회전 목마가 불빛을 반짝이면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회전 목마를 돌리는 것이 멜로디의 힘이라는 듯 실로폰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해가 저물며 놀이공원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머리 위 하늘빛은 짙어졌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하늘은 금게 물들겠지만 아직까지는 푸른빛이었다. 그 하늘을 배경으로 회전 목마의 지붕에 늘어지듯 매달린 전구들이 반짝였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반짝반짝. 그렇게 우리 생의 한때가 과거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오늘 야간 개장한다고 했지? 재현이 지수에게 물었다. 응, 밤 9시까지라고 들었어. 그럼 조금 더 놀다가 가자. 그 말에 지수의 표정이 조금은 어두워졌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수는 지쳐 있었다. 지수는 놀이공원에 온 게 처음이었다. 재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평생 오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나갔는데도 아직 사람들이 많다. 그치? 지수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살겠는데? 그렇게 말하며 재현은 놀이공원 안내판 앞으로 다가갔다. 거대한 나무판에 그려놓은 안내지도에 따르면 놀이공원에는 모두 25개의 어트랙션과 23개의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16개의 주토피아와 1개의 공원이 있었다. 어트랙션은 놀이기구,
엔터테인먼트와 주토피아는 이런저런 쇼를 뜻했다. 이것 좀 봐. 아직도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이렇게나 많아. 우리 다 가보자. 재현이 말했다. 지수의 눈에는 그 안내판이 세상의 지도인 양 광활하게만 보였다. 두 사람은 그중 일부만을 가봤을 뿐이다. 그런데 저 지도에 빠진 게 있어. 뭐? 놀이공원에는 저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25개의 보어듬과 23개의 디서포인트먼트와 16개의 다크니스 같은 것들도 있다고 봐야지. 보어듬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시간들을, 디서포인트먼트는 기대한 만큼 재미가 없는 쇼를 끝까지 봐야 할 때의 실망감을, 그리고 다크니스는 인파에 밀려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의 캄캄한 마음을 뜻하지. 그것들은 놀이공원의 숨겨진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지수는 생각했다. 세상에 놀이공원에 가는 문제로 헤어지는 연인이 있을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지수의 말에 재현은 골똘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러는 동안에도 해가 서쪽의 산 너머로 조금씩 넘어가는 기색이 느껴졌다. 네 말도 옳아. 물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의 모든 놀이공원들이 그걸 왜 안 밝혀놓는지 알아? 그래야 사람들이 기대를 품고 놀이공원에 올 테니까 그렇겠지. 그것도 옳아. 하지만 반쯤만 옳아. 첫째, 기다리고 지루하고 어두운 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놀이공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이지. 그렇더라도 다 좋을 리가 없잖아. 세상에는 해봤자 별로인 일들도 너무 많아. 어이가 없다는 듯 지수가 말했다. 맞아. 막상 해보니까 별로인 일들은 너무나 많아.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럼에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겠지. 지수는 재현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게 아니야. 원래 나는 놀이공원에 가는 걸 싫어했다는 사실이야. 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놀이공원을 좋아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정말이야. 유치원 때 엄마 아빠를 따라 처음 놀이공원에 갔는데 엄마 말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네. 내가요? 라고 되물었더니 그래, 그때는 네가 그랬어. 사람들 많으니까 울고 불고. 그러던 네가 놀이공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게 됐다니 내가 다 안 믿긴다. 라고 엄마가 말하더라. 어떻게 생각해? 나도 안 믿기는걸? 둘이 본격적으로 사귀고 나서부터 놀이공원에 가자고 노래를 불렀던 재현이었기에 어린 시절에 그랬다는 게 지수로서는 믿기지 않았다. 당연하지. 나도 안 믿기니까. 그런데 어쩜 그렇니? 놀이공원에 간 첫날도 분명히 기억나고 그때 내가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도 이렇게 선명한데 엄마는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것 같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데 안 좋은 일만 싹 지우는 거지. 그걸 잘 아니까 놀이공원에서는 네가 말한 지루하고 실망스럽고 캄캄한 것들은 그려두지 않은 게 아닐까? 놀이공원 마니아다운 의견이네. 헤어지고 나서 네 생각 많이 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네가 잘못한 일들 뿐이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또 싸우자는 거야? 당연히 네가 잘못한 일이 더 많았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재현이 깔깔대며 웃고는 덧붙였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잘못한 일이 더 많더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건 우리가 아주 좋았던 시간들이었어. 그러다가 나는 어떤 꿈에 대해 생각했어. 어떤 꿈? 눈을 뜨고 꾸는 꿈, 물고기의 꿈, 혹은 청춘들이 생각하는 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 어떤 일이 하고 싶은 소망.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이든 명예든 돈이든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일. 하지만 자유이용권이 손에 있어도 지루한 시간과 실망감과 캄캄한 심사만을 맛보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참아야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건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꿈에 대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홈쇼핑에서 꿈이라는 상품을 출시한 기념으로 반값에 팔기에 주저하지 않고 구입했다가는 사용해보지도 않고 반품하는 사람처럼.
포장에 쏘갔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문한 건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물건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시간들이잖아. 뜯어보지도 않고 반품한다는 건 포장지를 반품한다는 소리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 말은 자유이용권을 손에 쥐고 지루함과 실망감만 즐기고 나갈 수는 없다는 뜻이잖아. 네가 그렇게나 좋아하는데 조금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내 머릿속의 지우개도 잘 작동하겠지. 그게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판단부터 내리며 헤어지자고 말았어야 했다는 말이야. 놀이공원에서 조금 일찍 나간다고 해서 나쁜 기억으로 남을 리는 없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해는 이제 나가자. 재현이 지수의 손을 잡아 걸었다. 재현이 있다면 지수는 얼마든지 긴 줄을 견딜 수 있었다. 재현이 말하는 지우개가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놀이공원의 안내지도는 사랑에 빠진 청춘들을 위한 것이었다. 자유이용권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용하기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순간을 불평하면서 보내지 말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랑이든 일이든 꿈을 가져보기를. 꿈이 없는 사람의 자유이용권은 25개의 보호등과 23개의 디스어포인트먼트와 16개의 다크니스를 맛보는 티켓에 불과할 테니까. 이 삶은 오직 꿈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불순물 없이 오롯하게 우리의 삶이 된다. 감사합니다. 낭독은 다 했고요.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본인의 그냥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듣고 대답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저 가셔야 되겠네요. 예, 오늘 신작 두 편을 낭독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그 2009년도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그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이라는 그 대상 그 선생님의 대상 수상작을 읽었는데요. 좀 급하게 읽어서 네. 좀 파악이 안 되는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 가면은 그 사실 이 소설 속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나름대로 좀 그 어떤 서정적인 그런 상징도 좀 쓰신 것 같은데 맨 마지막 그 몇 줄만 우리 다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드린다면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 무전기를 든 경찰 하나가 두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인 뒤 오른손을 뻗어 길 뒤쪽을 가리켰다. Y씨와 그는 경찰이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바라봤다. 또한 코끼리와 진해와 배짱이와 수컷 사마리와 함께 그것을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고딕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셨는데요. 그 결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뒤에 그 해설을 읽어보니까 어떤 그 평론가께서 그것을 뭐 촛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해놓으셨던데 글쎄요 싶어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은 그 선생님께서 그 뽑으신 다시 한 달을 봐서 설사를 넘으면 그 자선 그 대표작으로 뽑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설을 쓴 것은 이제 한 10여 년 전쯤의 일이고요. 쓸 때는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을 쓸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들었던 음악, 뭐 봤던 영화, 뭐 일어났던 사회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제가 쓰는 문장하고 이제 뭐 결합이 되어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독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분들도 본인들이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어떤 시공간 속에서 그 어떤 떨림이나 뭐 그런 흐름 속에서 그 책을 그 소설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썼을 때의 그 의도나 느낌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어떤 소비했을 때 그 느낌도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또 약간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라고 한 것은 저는 이제 그 소설은 그 불면증에 걸려 있는 그런 PS 뭐죠 그 트라우마의 이제 어떤 사고의 트라우마인데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그 불안감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었고요. 뭐 같이 걸어가는 그 Y씨라는 분은 암 환자인데 먼저 그런 불안감을 직면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그분은 걷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불안할 때마다 걸어 다니면서 불안을 억제한다라는 그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소설 쓸 때 제가 이제 불안이라는 것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뭐 거울 기법 이런 게 있어요. 의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 그래서 그 뭐 타인의 말을 혼자서 막 이렇게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루 3번
이 약을 드세요라고 의사가 말하면 하루 3번 이 약을 먹으라는 것이군요. 그것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3번 먹으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래서 뭐 그런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그 불안을 외부의 사물에 빗대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 크기에 비유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얼만큼 불안하세요? 공황장애인 사람들이죠. 그럼 뭐 골프공만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농구공만 합니다. 저는 뭐 에드벨론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깥에 이렇게 꺼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 불안을 이제 줄여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수박만큼 줄여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불안을 꺼내서 이제 줄이고, 그런 식의 이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아까 그 Y씨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걷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암 환자들이 죽었다는. 그래서 걸으면서 암이라는 걸 계속 받아들이는 과정, 그걸 하는 것이고요. 그 소설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것이라고 해가지고 고딕으로 썼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가지고 그것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 불안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가 다 그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뭐 죽음이라고 아까 주인공은 죽음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연인의 죽음이었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저마다 다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대명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불안을 꺼내놓고 반대편에 이제 놓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 뭐 이런 뜻으로 그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가서 설산을 넘으면이라는 소설을 이제 제가 자선작으로 그 추천을 했는데요. 그것은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라는 단편 소설집에 나오는 그 작품이에요.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2005년에 제가 발표한 단편집이고요. 제가 소설가가 되어가지고 소설가로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 때 쓴 소설들을 모았습니다. 뭐 내용을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요.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뭐 그 난가 파르바시라는 아주 높은 산에 등정하는 장면인데, 제가 그 소설을 쓰다가 저녁쯤에 끝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등정할 일이 남아 있었고 마지막 장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만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장면을 쓰는 게 너무나 기쁠 텐데 좀 시간을 유예시켜서 조금 더 그 느낌을 맛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그만 썼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되게 좋은 소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밤을 보내고 새벽이 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마지막 순간을 이제 장면을 포함 반 정도 되는데 그걸 쓰는데 뭐 그 마지막 순간은 그날 쓴 게 답니다.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썼는데 제가 원했던 뭐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을 써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 쓰고 나서 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요. 새벽에 동이 트오고 있었는데 그 환희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글 쓰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한테 그런 경험을 해준 소설이어서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소설을 쓸 때의 그 기억은 계속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남들한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추천할 자리가 있으면 저를 너무 기쁘게 해준 소설이기 때문에 그 소설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스님 직접 손으로 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스님 모르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되겠죠. 감사한 일들이 많은 그 작가의 한 사람인데요. 네. 아니
아니 여기 와서 이제 선생님 특강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선생님께서 번역도 하시니까 선생님 번역 저는 소설은 물론이긴 어떤 결 같은 거 그죠 제목 보시는 그런 결도 굉장히 시적이셔서 일단 또 다시 읽고 싶은 책 이렇게 해서 또 서가에 두고 보게 되는데 외국 소설가 경우 번역을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이 이제 내주신 걸로서 뭐 레이먼드 카버도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특강 하시면서 고친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랬을 때 개정판 나올 때 혹여 번역서도 저는 선생님 처음 냈던 그 책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서도 혹여 어떤 단어를 조금 인접한 그런 거 고치는 경우도 있으신지 이거 궁금했고요. 정말 시인으로서 저는 선생님 제목 정하시는 거 너무 정말 그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하고 좀 듣고 싶고 혹여 그런 어떤 방법 같은 거 있으면요. 선생님만의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EBS인가 옛날에 선생님 고비 가셔서 낙타 언니니 그것도 그 풍경과 선생님 나레이션 이런 거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도 썼었어요. 그때. 예, 여러모로 감사하고 제 질문 네. 제목보다 해외 번역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건 요즘은 이제 번역을 안 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소설 쓰는 걸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에세이도 뭐 좀 덜 쓰고 있고 소설 쓰는 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소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했던 번역이니까 번역도 그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번역은 훨씬 더 많이 고칩니다. 개정판을 내게 되면 왜냐하면 번역 그 문장들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이제 하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제대로 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뽑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오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눈 시야가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배움이 깊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안 보이던 것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번역서는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평생 아마 고쳐도 그것은 끝이 없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뭐 하다가 어느 순간 중단을 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번역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나와서 또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번역서는 그 결정본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고쳐야지 뭐 되는 거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계속 고쳐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문화 이제 보게 되면요. 한국 문화가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뭐랄까요. 뭐라고 하죠? 그 자기를 약간 비하하는 감정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았어요. 한국 문학이라든지 뭐 한국 문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막 외국 걸 막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뭐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번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학보다는 외국 문학이 더 좋은 거야라고 뭐 그렇게 하고 온갖 것들을 다 번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뭐 한국 문학은 번역이 안 돼 있고요. 일본도 잘 안 돼 있고 미국 가면은 아예 뭐 외국 문학은 번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농담 삼아 약간 걱정했어요. 야, 우리는 세상 모든 문학을 다 읽어보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 니네 문학만 미국 문학만 읽는구나. 니네들은 일본 문학만 읽는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진짜 정말 힘든 사회잖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힘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번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온갖 책들 다 번역하고 다 읽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이 컬렉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절판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나스메 소세키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그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계속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볼 수 있게끔 또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막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문화적으로는 그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됐다는 역설적인 거예요. 이 역설에서도 저희가 좀 배워야 됩니다. 힘든 게 힘든 삶만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됐고 많이 번역도 해야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회가 지금 됐으니까 참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편안한 게 편안한 건지 뭐 좋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게 나쁜 건지 우리가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뭐 제목은 제가 그 제목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을 잘 짓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모든 제목은 제가 쓴 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끝까지 안 정해요. 그냥 뭐 일단은 뭐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어서 쓰고 나서는 항상 제목을 찾을 때 제 글을 계속 다시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제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문장 중에서 뽑아내는 거죠. 이토록 평범한 미래도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쓰겠다라고 쓴 소설이 아니고요. 그냥 뭐 동반 자살하자는 그 남녀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쓰다가 보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도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이토록 평범한 미래 괜찮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으로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제일 나중에 자기가 쓴 것들 중에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힘을 빼지 않아요 제목에는.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네, 오늘 들은 음악이 네. 그 마이들 같이 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렸을 때 그 헤비메탈을 또 좋아하셨고 예, 네. 평론도 하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웬만해서는 우리도 잘 모를 그 일본의 1인 뮤지션인 그 월즈의 네. 걸프렌드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선생님 그 작가님과는 어떤 그 관계에 있길래 네. 2007년도에 내한 공연을 했더만요. 네네. 그리고 그 책은 2008년도에 그거를 지었고 네. 그래서 이 음악인하고 일본의 음악가하고 그 작가님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소설 책을 이렇게 지었고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음악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제목하고 그 세계의 여자친구라는 이게 그야말로 근사한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요. 원래는 할 수만 있었으면 그 뮤지션이 되고 싶었는데 그 뮤지션 재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뮤지션은 못 됐지만 그럼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음악 평론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그냥 순수한 그 리스너인 거죠. 좋아하는 음악들 찾아서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월즈 걸프렌드라는 그 일본 1인 밴드도 그렇게 제가 음악을 찾아 듣다가 알게 된 그런 그 밴드였는데 그 벌스데이 레지스탕스인가 하면 생일 저항일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만든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을 듣는데 어떤 스토리가 생각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음악 자체가 약간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자극하는 그런 식의 음악이어가지고 이 친구들의 음악이 뭔가 스토리를 자꾸 자극하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이제 거의 잘 안 듣기는 하는데 예전에 이제 소설을 쓸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서 이걸 음악들이 좀 보여주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소설을 쓰고 싶은데 이 정서를 이 노래가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노래를 계속 듣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어떤 장면을 쓰는데 그게 이제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좀 까먹는데 내가 뭘 쓰려고 했는지. 근데 이제 그 음악이 있으니까 음악을 들으면 이걸 쓰려고 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 장면을 계속 이어가는데 도움이 돼서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1984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년쯤 지난 거죠. 40년 동안 음악을 열심히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취미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지금은 클래식도 듣지만 그때는 팝송을 많이 듣고 뭐 그다음에 국내 음악도 인디 음악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기마다 제가 들었던 음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이게 내 인생이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았던 게 진짜 살았나? 꿈 아닌가? 그냥 기억인 거 아닌가?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음악을 들으면 그때 음악들 뭐 예전에 뭐 들국화나 이런 음악들 들으면 꿈은 아니구나. 이 음악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음악 지금도 있으니까요. 라고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순수한 그냥 청자로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낭독회를 할 때는 그 이제 소설 쓰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소설 낭독을 듣고 나서 들을 만한 음악을 찾죠. 일부러 이것저것 막 들어보면서 찾는데 그건 뭐 너무나 즐거운 작업이어가지고 그런 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글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가지고 갖다 주면 누가 돈 주면 그걸로 먹고 살았으면 그럴 정도로 음악을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20년도 전에 중고등학교 네. 시절부터 작가님의 찐 팬이었고요. 네. 그때는 정말 읽어도 무슨 말씀이실까 네. 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작품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면서 한 번 더 읽고 더 읽으면서 제가 또 나름 와닿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7공국도 보고 7공국도도 찾아가 오기도 했고요. 네. 뉴욕제과점 보고 네. 무작정 친구랑 오. 기차역을 가서 김천역을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만 확인하고 네. 오자 술 먹다가 그랬거든요. 와.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결국 그 옆에 있는 서울식품 네. 가서 그 삼촌분 네네. 네 한번 뵙고 그냥 오고 그랬거든요. 어. 대학생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님과의 이렇게 대면하는 거는 오늘이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오늘이 성덕 같은 순간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로 낭독을 위한 소설을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변화된 계기가 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지방에서는 낭독회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강연을 잘 못해요. 강연을 못하고 이게 이제 작가가 되고 나면은 이제 뭐 독자분들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강연이나 뭐 다른 또 뭐가 있을까요? 방송 출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소설을 쓰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소설을 쓰고 싶은데 왜 강연을 하고 있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소설 쓰기 위해서도 강연을 계속 하는 게 좋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설득이 저한테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소설 쓰고 싶으면 소설 쓰는 게 맞지? 왜 소설 쓰기 위해서 강연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들어서 강연을 이제 좀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기는 제가 2021년에 저기 그 제주도에 밑에 있는 가파도란 섬에 잠깐 체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술인들을 뭐 지원해주는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체류했는데 체류 조건 중에 하나가 지역 서점에서 뭐
낭독회를 하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낭독회를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준비된 자리가 아니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들이 올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좀 약간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봤더니 그 가파도라는 곳은 모슬포 맞은편에 있어요. 그 대정읍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물산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해산물도 많고 농산물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오시나 봤더니 약간 농사 짓는 분들 같은 여자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했더니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 동네가 이제 땅이 좋아서 그래서 귀농하셨는데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귀농하셨고 그렇지만 그 배움에 대한 욕망은 계속 있고 해서 저녁마다 거기 모여가지고 인문학설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서점에서 인문학설 읽는 분들이 약간 뭐랄까 동원을 하셨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저한테 낭독을 들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낭독을 그때는 이런 식의 이제 준비된 게 아니고 제가 썼던 책 중에 낭독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낮 동안 뭐 열심히 일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낭독을 듣고 있는데 뭘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아마도 제가 뭐 찾아가면 뭘 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거 재배했다고 뭐 감자라든지 뭐 홍당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줄 텐데 저는 소설가인데 뭐 드릴 게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로서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은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이 오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실 때 어떤 이야기 하나씩을 드리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무슨 처세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사회가 강요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성공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혹은 뭐 한번 실패하면은 넌 영원히 그냥 끝이야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맞서서 다른 이야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끝이라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뭐 처세적인 이야기, 성공에 관한 이야기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실패하고 밑바닥에 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강연은 안 해도 되겠구나. 대신에 내가 이야기를 만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마련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이제 낭독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낭독회를 하게 되면 오늘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여가지고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오신 낭독회 자리고요. 보통은 작은 서점에서 한 20명 정도만 그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데가 있으면 제가 다 가서 낭독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최근에 썼던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하진 않고요. 지방에서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불러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기회가 닿으면 대구에 와서 또 다른 이야기로 낭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